2025년 가을, 우리는 극장에서 이름조차 생소했다. 쥐즈톱의 세계관 속에 살았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고 저주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의 처절한 사투를 보며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죠. 하지만 극장을 나서는 순간 우리 앞에는 애니메이션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업무, 관계의 피로, 그리고 실존적인 공허함.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삭막한 일상 속에서 메고 있는 가방에 방금 본 그 처절한 주인공들을 대롱대롱 매달고 다닙니다. 원가 1만원짜리 인형에 10만원이 넘는 리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는 왜 그 작은 형체를 곁에 두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팬이라서? 혹은 귀여워서? 라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이 현상. 어른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덜 무서운 건 아닙니다. 출근길의 압박감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때로는 감당하기 벅차죠. 이때 가방에 달린 작은 인형을 만지작거리는 행위는 우리 뇌에 여긴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남들에겐 그저 장난감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세상의 날카로운 말들이 내 마음까지 닿지 못하게 막아주는 심리적 에어백과 같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본능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위니콧의 중간대상 이론의 관점으로 우리가 왜 그토록 인형이나 피규어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 그 눈물겨운 심리학적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위니콧은 20세기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은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부모와 떨어져야 했던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며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아이는 없다는 말이었죠. 아기는 언제나 양육자와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며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아기의 세계는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쟁에 지친 부모들에게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충분히 좋은 부모면 족합니다. 라는 위로를 건네며 현대 상담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딜 가든 꼭 쥐고 다니는 낡은 담요나 털 빠진 곰인형,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이걸 애착 인형이라고 부릅니다. 위니콧은 바로 이런 현상을 중간대상이라고 명명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착 인형이 바로 위니콧이 말한 중간대상의 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기는 엄마와 자기를 한 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점차 엄마는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아기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주 고통스럽고 불안한 순간이에요. 이때 아기는 엄마를 대신해 자신을 안심시킬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엄마처럼 따뜻한 촉감을 가졌으면서도 엄마와 달리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내 곁에 있어줄 물건, 그게 바로 애착 인형입니다. 인형을 껴안으며 아기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엄마는 지금 옆에 없지만 이 인형이 있으니 나는 안전해.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위니콧이 이 인형을 최초의 나의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님들은 인형이 너무 낡고 냄새가 나서 세탁하거나 버리고 싶어 하시지만 아기에게 그 익숙한 냄새와 손때는 변하지 않는 안전함 그 자체입니다. 아기는 이 인형을 때로는 던지고 괴롭히기도 하지만 인형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죠. 인형이라는 징검다리를 밟고서야 아기는 비로소 엄마가 없는 차가운 현실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위니콧의 이 통찰이 위대한 이유는 이 중간대상의 역할이 어른이 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홀로 있는 어른도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무너지는 마음을 지탱해줄 연결고리가 간절하니까요. 성인에게는 예술, 종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애니메이션과 인형 또는 피규어 같은 장난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가방에 키링을 달고 피규어를 모으는 건 퇴행이 아닙니다. 가혹한 현실과 내 내면의 세계가 충돌할 때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중간 영역을 유지하려는 지극히 건강한 본능입니다. 우리가 가방에 매달린 인형을 만지작거리는 건 차가운 도심 한복판에서 나를 다시 따뜻한 연결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가장 인간다운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아주 전략적으로 반응합니다. 2017년 마커스 키퍼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애착을 가진 물건을 단 0.1초만 바라봐도 우리 뇌의 복측 전전두 피질이 번쩍하며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복측 전전두 피질은 우리 마음의 공포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 깊숙한 곳의 편두체는 24시간 쉬지 않고 불안이라는 비상벨을 울려댑니다. 문제는 이 벨소리가 너무 커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이른바 감정적 하이제킹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부작용으로 공황이나 무기력증이 나타나기도 하죠. 바로 이때 가방에 달린 인형이라는 안전 신호를 만나는 순간 복측 전전두 피질이 즉각 반응합니다. 이 부위는 폭주하는 편두체에 직접 억제 신호를 보내 비상벨을 강제로 꺼버립니다. 진정해, 이건 맹수가 아니야, 넌 지금 안전해 라고 뇌를 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가방에 달린 인형을 만지작거리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의 뇌는 관제탑이 공포 엔진을 제압하는 정교한 방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그저 낡은 인형일지 몰라도 우리 뇌에게 그 인형은 실시간으로 나를 보호하는 신경학적
안심 장치인 셈입니다. 물론 이 연구는 정서적으로 아주 예민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중간 대상이 우리의 뇌를 진정시키는데 얼마나 강력하고 근원적인 도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이 가치를 알고 결제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10만 원이 넘는 리셀가는 단순한 물건값이 아니라 24시간 나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정서적 보험료였던 것이죠. 그럼 어른이 되어서 이런 인형이나 피규어를 모으는 건 단순히 옛날이 그리워서일까요? 중앙대학교 홍원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의 키덜트 문화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퇴행적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만족과 수집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현재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홍 박사는 키덜트족이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며 얻는 정서적 만족감이 이 거대한 문화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10만 원이 넘는 리셀가를 지불하며 인형이나 피규어를 사는 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빈 곳을 채우고 24시간 나를 지켜줄 정서적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과해 보일지 모르는 그 비용. 하지만 캐릭터를 통해 나만의 즐거움을 찾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건 마음의 병을 알아 병원이나 상담실을 찾는 비용보다 훨씬 가성비 좋은 셀프 상담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그 가치를 알고 결제 버튼을 누른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인형으로 가방을 꾸미는 빼꾸부터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에반게리온 피규어나 추억 속 다간 로봇까지 누군가는 다 큰 어른이 왜 저런 장난감에 집착하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가혹한 현실로부터 나를 잠시 분리해서 보호하려는 일시적 후퇴에 가깝습니다. 장효정, 현명호의 2016년 연구는 우리가 왜 이 대상들의 마음을 주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른이 되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실존적 공허를 느낄 때 나루토나 다간 그리고 썬가드 같은 어린 시절의 영웅들을 소환하는 노스텔지어, 그러니까 향수는 우리 마음의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단순히 옛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을 통해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삶의 의미와 감사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사이버 심리학자 브렌다 위도홀드 박사는 2024년 최신 연구에서 이 현상을 아예 자가 치료로서의 노스텔지어라고 불렀습니다. 정보 과부하와 경제적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은 나만의 심리적 안식처가 됩니다. 위니콧이 말한 중간 대상이 아이의 불안을 잠재웠듯 이런 대상들은 성인이 된 우리가 다시 현실의 책임을 마주할 수 있게 에너지를 재충전해줍니다. 위더홀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유치한 장난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휴식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인형을 사고 장난감을 수집하는 것, 그건 단순한 소모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내 곁을 지켜주는 확실한 내 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혹한 현실 한복판에서 나를 다시 가장 순수했던 세계로 연결해주는 이 작은 존재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마음 복구비인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빙봉 한 마리를 키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그 소중했던 존재들을 망각의 절벽 아래로 하나둘씩 떠나보내는 과정이기도 했죠. 테일아, 내일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던 그 순수한 목소리를 뒤로한 채 우리는 너무 빨리 삭막한 어른의 세계로 걸어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심리학과 뇌과학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방에 인형을 달고 다시 장난감을 찾으며 어린 시절의 노스텔지어를 불러내는 건 결코 퇴행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장효정 현명호님의 연구처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실존적 공허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아주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브렌다 위더홀드 박사의 말처럼 이 작고 소중한 대상들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는 정서적 안식처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 갱봉이 기쁨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등을 밀어주었듯 아부모니 우리 곁을 떠나며 내일의 계획을 물었듯 여러분 곁에 그 작은 인형과 장난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밑에서 등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방에 달린 그 작은 인형과 아만의 피규어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거부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가장 다정한 의지니까요. 위니콧이 말한 중간 대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단단한 힘으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작은 친구에게, 그리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를 버텨낸 여러분 자신에게 고생했다는 인사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 내일도 우리 같이 힘내보자 라고 말이죠.